오늘 다룰 책은 조던 김장섭의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 주식, 해외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전략과 삶의 통찰을 통해 호황기와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잡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투자 원칙과 부동산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 호황기에는 1주택자가 자가로 새 아파트를 사서 5년 살고 비과세로 매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기지역 새 아파트를 노린다. 불황기에는 경매로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보유하다가 호황기가 오면 매도하고 호황기 전략을 이어간다. 다주택자는 호황기 때는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불황기 때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져 원리금 상환, 역전세난 때문에 한 번에 파산한다. 그러니 다주택자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부동산 부자는커녕 금리 올랐을 때 쪽박이나 안 차면 다행이다. 그런데도 돈 없는 서민은 불행히도 강남 같은 곳에 부동산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다주택자의 길을 따른다. 결국 다주택자로 부동산 사서 월세 입자와 대출 때문에 고생만 하고 결국 바라던 부자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 잘 나가는 의사가 왜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아는가? 조용히 동네에서 간호사 2명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매출 2천만 원 찍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벌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강남에 건물 임대하고 번쩍번쩍한 인테리어를 하느라 수십억 대출을 받아 병원 차렸는데 망하면 수십억 빚진 신용불량자가 된다. 페이 닥터를 해도 1,000만 원 이상 벌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수십억을 어떻게 갚겠는가? 버는 족족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의사 노릇하며 은행 노예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빚이 무서운 것이다. 내가 부동산을 그만둔 이유도 갭 투자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 한때 40억 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었다. 그런데 2012년이 지나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도 불황 한번 오면 부동산은 그냥 작살나는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부동산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다. 대출은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이자를 못 갚으니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만기의 나머지 대출은 신용불량 때문에 전부 대출 연장이 거부되어 모두 경매로 넘어간다.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생산적인 소비를 하는 자본가와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토지 귀족으로 나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GDP의 등장으로 바뀌게 된다. GDP는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지출 즉 수출 마이너스 수입. GDP는 국부이다. GDP가 2분기 이상 연속 하락하면 침체고 1년 이상 지속되면 불황으로 간주된다. 침체나 불황이 오면 정치인부터 중앙은행 총재, 언론까지 온통 난리가 난다. 오늘날 경제에서 GDP는 그 어떤 수치보다 중요해졌다. 그런데 GDP가 측정되기 시작하면서 이윤과 지대의 개념이 사라졌다.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정치인들은 GDP에만 도움이 된다면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일단 집행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는 과거의 지대이며 비생산적인 투자다. 생산성이 제조업의 연구개발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희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저축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 오를수록 GDP는 떨어지게 되어 전형적인 비생산적 투자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아파트가 많을수록 금액은 더 커진다. 부동산은 위기 시 매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알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다. 부동산 투자는 호황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침체를 한번 겪으면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 따라서 호황기에 적당한 가격에 팔고 월세 살다가 불황기에 저가로 진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다 월세인 이유는 부동산 불황기에는 전세가 깡통주택을 만나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선순위라 그 집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불황기 저가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부동산 불황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한국의 2012년처럼 8년으로 잠깐 끝날지 일본처럼 30년 이상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더 문제다. 일시에 전세가 빠지거나 대출 만기가 몰리면 몇 억대의 돈이 필요한데 돌려줄 돈이 있을 리 없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들어오면 법정이자 12%를 꼼짝없이 물어야 하고 대출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동안 벌었던 돈을 한 번에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부동산 세금도 너무 높다.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10억 원 이하 양도세가 면제이고 해외 주식도 금액에 관계없이 연간 22%인데 비해 부동산 세금은 터무니없이 높다.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구간에서 35% 세금을 뗀다. 그마저도 다주택자가 아닌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다. 다주택자는 60에서 70%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2008년 금융위기 정도의 후폭풍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는 세금이 아니라 원금 상환과 파산이 문제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1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해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인기지역, 아파트 급등으로 양도 차익이 큰 경우다. 큰 돈을 벌고 엑시트한 상태라면 해피하다.
현재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부동산은 정점을 지날 것이다. 10년 후면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완료되고 X세대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은 힘들어질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30년이 넘어가는 부동산은 쓰레기가 되며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는 종목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대표주인 SK하이닉스부터 10년 동안 역주행한 현대차, H&M, 포스코, OCI, LG디스플레이, KT, 삼부토건 등 끝이 없다. 우량 주식에 오래 투자한다고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했다. 그래서 국가가 생산수단을 빼앗으면 노동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공산당이 빼앗은 생산수단은 공산당의 것이 되었고 노동자는 자본주의보다 더 많은 착취를 당했다. 애플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31조 9천억 원이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녀 수익 청구권이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배당으로 줄지 연구개발비로 책정할지 임금을 올려줄지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의 몫이다. 세입자도 못 보고 집안도 못 보고 명도도 해야 하는데 왜 경매로 사야 하는가? 바로 대출 때문이다. 경락잔금 대출은 시세의 90%까지 나온다. 경락잔금 대출로 시세의 90%를 끌어오고 월세 보증금을 많이 높여 월세를 놓는다. 월세로 이자를 까면서 상환하면 된다. 부동산이 떨어지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다.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늙은 비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빚과 가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자본주의를 겪으며 살아가는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거부하는 자들.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오타쿠 문화가 대표적이다. 결혼하지 않고 돈도 벌지 않으며 게임과 애니메이션만 본다. 장성에서도 부모에게 의존한다. 국가와 자본주의는 이들을 잉여인간이라 비난하며 일자리를 주고 결혼시키려 노력한다. 2. 자본주의는 순응하지만 국가를 거부하는 자들. 결혼하지 않고 돈을 적당히 벌며 인생을 즐기는 골드미스와 미스터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는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3. 자본주의와 국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들. 결혼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중산층이다. 국가와 자본주의를 이상적으로 받아들인 인간이다. 욕망이 크고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3번에 가깝다. 그러나 3번은 결국 늙은 비버가 된다. 늙은 비버 대부분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경제적 자유 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기 쉽다. 이런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욕망을 줄이고 인생을 즐기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류사회 진입을 꿈꾸고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산층과 하류층이 상류층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계층을 올라서려는 습성을 허영이라 부른다. 중산층은 돈을 벌어 명품을 사고 비싼 전세에도 강남으로 이사하며 번 돈의 대부분을 고액 과외에 쓴다. 허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상류층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부족한 돈을 벌어 나중에 부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즉 현재는 노예, 미래는 주인이 되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자본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논리는 종교와 같다. 기독교에서는 현재의 고통이 죽은 후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종교 모두 미래를 위해 현재는 노예로 살아야 한다.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포획되면 현재의 삶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된다. 자본주의 논리를 깨기 위해 니체는 영원회귀로 극복하라 했다. 영원회귀란 현재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다. 종교의 논리에서는 현재 고통은 지나면 사후에 영원한 천국이 온다. 그러나 영원회귀의 관점에서는 현재 고통이 다음 생에도 반복된다. 반대로 현재 즐겁게 살면 다음 생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 즉 고통받고 살 이유가 없다. 좋은 삶은 고통이 있지 않다.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 변동성이 크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는다.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는 한 주식 투자는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의 투자법은 해지를 동반한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판다. 5% 떨어지면 20%를 판다. 5% 올랐을 때 다시 산다. 그러나 5% 떨어졌다가 5% 오르면 손해를 본다. 사고 팔 때 약 1%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1% 손해를 감수하고 편히 잠자는 전략이다. 떨어져도 마음이 편하다. 오르더라도 80%는 롱 포지션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유리하다. 떨어져도 2.5% 빠질 때마다 10%씩 팔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잠 못 잘 일은 없다. 리밸런싱은 장수 투자법이다. 통찰력은 이어서 생각하는 힘이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작용한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 비결을 그저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블로 피카소는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 말했다. 통찰력은 많은 책과 경험에서 나온다. 입력이 많아야 의미 있는 출력이 나온다. 책을 읽을 때 인상 깊은 구절은 포스트잇에 적어 클라우드에 사진으로 저장한다. 책은 밑줄 치며 외우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읽으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생각에 스며든다.
한 분야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반드시 글로 써야 한다. 신문기사나 뉴스를 보다가 어울릴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글로 검증한다. 생각만 해서는 통찰력이 생기지 않는다. 브라질의 이상기후, 스타벅스 커피 가격, 스타트업 전략 등 모든 것은 인간관계와 연결된 스토리다.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면 통찰력이 커진다. 미국은 비싼 달러를 원한다.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자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안에 만회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달러가 비싸야 한국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 비싼 달러는 국민에게 좋다. 수입이 쉬워지고 수입 물가가 싸지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는 윤정기로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신효리지 효과가 크다. 미국은 비싼 달러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 달러보다 원화가 더 싸야 하니 달러환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화 절하로 손해보는 사람은 한국 개인 투자자다. 이를 간파한 스마트한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시작했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환율은 해외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위기가 찾아오면 효과가 배가 된다. 해외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 부자가 되는 속도가 2배 빨라진다. 초우량 기업 투자로 가격 상승, 배당금, 환율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욕심과 단기적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는 것. 투자는 삶을 위한 수단이지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현명하게 기회를 포착하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